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뭐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 수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패권국이 망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패권국이 그 패권을 넘겨주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외환 보유고를 따져도 여전히 달러로 그냥 한 50%로 갖고 있고 중국이 그냥 가장 큰 도전자라고 하지만 중국 위안화 외환 보유고는 뭐 2.9%,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주변국과 잘 지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도 우리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의 그 제재나 수출 통제에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 국가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기회를 잡은 건요. 일본 반도체가 기술력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일본 반도체 회사, 특히 도시바 같은 회사가요. 일본 그 도시바의 계열사가 최신 공작 기계를 당시 소련으로 80년대 말에 수출하면서 그게 발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들불같이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지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기술력이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일어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성비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기술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바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요. 외국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반대로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경시하거나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를 보면 왜 중국이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큰 중국이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지금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중국을 우리가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외교가 안 되겠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리 또 지도를 보고 보세요. 우리가 그 러시아를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도 받고 있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자원이나 뭐든 러시아를 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요. 우리가 일본의 협력 없이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있다고 하면 일본의 협력 없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모든 탄환도 오고 모든 게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없이는 우리의 사실 안보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가 워낙 강한 상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치도 잘 보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 보십시오. 그렇게 트럼프와 대립각 세우고 트럼프 없는 캐나다, 미국 없이 우리가 독립해 나가야 되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동맹이 아니다로까지 선언했던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더 이상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으니 우리는 미국과 계속 교류를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트럼프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됐고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해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국방비를 5%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인데도요. 지금 GDP 대비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5%를 직접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간접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선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요. 이미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좀 자신들이 그 돈을 아껴서
복지에 계속 뿌려대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건 트럼프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 총장도 당신이 있어서 이걸 해냈다 말을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간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러시아에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꽤 큰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균형 외교라고 하지 않고 실용 외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반응을 보이기 그런 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도 특별히 이제 7월 8일이나 돼야 이제 그때 협상을 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타결할지 말지를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게 바로 타결될까 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저는 한미 동맹이란 게 어떤 한국의 정권, 미국의 정권 따라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70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왔고요. 제가 트럼프 1기 시절 4년 동안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본 게 이 한미 관계는요, 한국도 정말 좀 잘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1동맹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동맹이냐 한국이 진짜 동맹이냐 해서 표로까지 만들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 베트남전에는 한국은 갔잖아요. 이스라엘 베트남전에 갔나요? 뭐 그때 갈 상황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라크전,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물론 후방에 있어서 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전방에 있질 않고 후방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란 게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동맹의 등급은 우리가 사실 뭐 일본보다도 약간 낮은 데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어떤 정권에 따라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달라서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미 관계가 워낙 뿌리 깊고 이제는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는 정말 워싱턴의 현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는 이런 서로 그 어떤 종교적 유대감이 그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가서 느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위층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도 한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으로도 얽혀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척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꼭 의례적으로도 하거든요. 의례적으로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유권자로 보이고 표로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선교사들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요, 우리가 어떤 유력한 한국의 유력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면 만나는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줄을 탔다고 하기엔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 외교란 것도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요. 저는 크게 흔들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사실 부시 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기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한미동맹 한국에서 워낙 난리를 치니까 지금까지 28,500명은 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그 28,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박아놓고 있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 한국의 군산, 오산 이런 비행장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이 불침항모 같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있으면 중국 압박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하고 일본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내서 중동으로 배치해서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막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최대한 미군들을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아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하지만 최대한 잘 붙잡아 놓고 우리가 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지키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를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실용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도 잘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 정책의 골반이 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주변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할 때는 미국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설득을 하는 과정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여전히 무역 관계가 큽니다.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자체와 교역량도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을 위협했고 수많은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도 좀 껄끄럽지만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하면서 굉장히 사건이 꼬였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는 또 러시아와 또 협력을 할 건 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또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축구를 할 때도 기술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고 해도 공간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서구의 제재 같은 거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뭐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다 지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 유지 조항이 포함된 주요 배경과 현재 미 의회 논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 15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안을 내는데요. 국방수권법을 NDA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방비를, 국방 예산을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직접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 예산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안으로 매년 통과하는데 내년 회계연도 법안 초안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할 때부터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고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 수정안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냥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는 이 조항에 한국이 들어갔었고요.
그냥 28,500이라는 분명한 수치는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추가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 미 의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시했던 조항이 뒤늦게 추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미 의회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 세력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28,500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국방부 인사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콜드웰 전 고문이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너버 선임 연구와 함께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 조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28,500명에서 미 공군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 그리고 미국이 10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는 전투보병 사단, 그리고 순환 전투 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육군의 전투항공부대 AH-64 아파치 부대였는데, 이를 포함한 병력을 철수하면은 28,500명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과 함께, 주로 지원부대입니다. 지원부대 병력과 함께 2개 전투기 비행대만 남게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에 있을 때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이 맡게 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한국군이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마가 진영에서 전형적인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방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며, 그에 따라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버는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온통 주된 관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와 닭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가깝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는 굉장히, 중국이 쓰는 베이징까지는 그렇게 거리상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노리는 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여태까지는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게 이점이면서도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충돌은 대만을 놓고 벌어질 것인데, 지금 한국은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또 밝히기를 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빼거나 주한미군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위치는 지리상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와보다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필리핀 같은 지역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뺄 수도 있고,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미국 내 논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혔나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5월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뺀 뒤 괌이나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당시에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고요.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국에서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밝혔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보와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전략적인 조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 없이 지금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어떤 확실하게 전략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한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정부 초창기라서 우리의 대응이 눈에 띄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구도,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만 따로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주된 관심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인데 미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것에 온 것 모든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전자권 전환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에서 당장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이럴 경우에는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미국인 포스타가 한국의 모든 군을 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 간의 채널이 있고 그 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그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연합방위태세인데 이게 단순하게 주권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자권 문제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자존심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서 전자권 얘기를 먼저 끝날 경우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전자권을 들어주면서 한국군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하고 증원전력까지 포함하는 지휘를 한국군의 사령 포스타가 지휘한다고 이런 구도가 정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 경우에는 미국이 다수이거나 미국이 주된 전력인 경우에는 항상 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에 넘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시에도 미국이 주요 전력이 아닌 그냥 지원은 전력으로서만 남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원시어터를 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엮는 하나의 전구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또 원시어터 하나의 전구와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설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보도가 많았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2027년이면 앞으로 2년 후인데요.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사태에는 단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개입할 가능성 거의 0.9999%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맹국에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지금 나설 수 있는 동맹국은 가장 비근한 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과 호주입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는 대만 사태 때 미국을 도와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도상훈련이든지 군사적인 조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가깝고 그다음에 한국의 군사력 또한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전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한국의 개입 어떤 지원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500이고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상군은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순환 여단입니다. 일개 전투 여단인데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면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초창기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분명히 미국은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내주긴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우리에겐 금싸라기 같은 존재고 전력이면서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 전투 여단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약속 어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개입은 힘들더라도 주한미군의 이걸 전력적 유연성이랍니다. 한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것을 전력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밖에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제한적 조건을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걸거나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어떤 대체 전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잔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you